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이어서 마음이 자라는 교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방학 중이잖아요. 네. 설이 너무 일러서 그래서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쉬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방학의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설 연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방학이지만 아이들에게 설날 나름 중요하고요. 그 이유가 학원이 설 연휴 동안 쉬거든요. 중요하네요. 예. 어떤 학원은 연휴 기간 중 설날 당일만 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아이들은 우리 학원은 설날 당일만 쉰다고 이제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세뱃돈 받는 날이죠. 그렇죠. 예, 초등 아이들의 1년 수입 중 가장 큰 돈이 들어오는 일종의 대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모두 선물을 받지만 이제 설날만큼은 평소 받지 못한 용돈 그 이상의 현찰을 받게 됐죠. 평소 몇천 원 정도 용돈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10,000원 단위 이상을 공식적으로 받는 날입니다. 기대가 아마 클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목이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힘든 날입니다. 이거 은근 신경 쓰이는데 네. 초등학생들 세뱃돈 얼마 주면 좋을까요? 예. 그 설날 아이들에게 얼마의 세뱃돈을 주면 되는지 여러 리서치들이 있는데요. 이 리서치를 종합해 보니까 어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금액에는 약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어른들은 10,000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초등학생들에게 적당하다고 여겼고요. 예. 아이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카나 손주에게 세뱃돈을 얼마 주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보다 2만 원 정도 더 얹어 주시면 이제 아주 인심 좋은 어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둘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런데 조카나 손주들이 많으시면 부담이 되실 텐데요. 그럴 때는 원래 주시려고 했던 금액만큼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세뱃돈만 받으면 이제 엄마가 내놔. 아니면 이제 가머니를 네. 엄마가 관리해 줄게라고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서운해하거든요. 괜찮은 걸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괜찮지 않죠. 이제 아이에게 주어진 몫은 아이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고요. 일찌감치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꼬박꼬박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너가 필요한 걸 사는데 쓰는 거니까 이제 엄마한테 맡겨 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이게 따집니다. 이제 그때 그 돈들 다 어디 갔냐고요? 아유, 부모님도 이거 어지간해서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살다 보면 필요해서 아이 돈을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좀 얼버무리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래도 좀 그러시지 마시고 아이 몫은 남겨놓는 것이 이제 좋고요. 오히려 더 채워주시면 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닌 가정도 또 많아서 초등 고학년인데 세뱃돈을 다 받아서 모아도 1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세뱃돈 받으면 카톡으로 서로 막 알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돈을 조금 더 얹어서 총 받은 세뱃돈이 10만 원 정도 채워주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설날만큼은 뭔가 충분히 채워진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시는데 이제 세뱃돈만한 것이 또 없죠. 학원 안 가고 세뱃돈 받고 이것만으로도 명절 신이 날 텐데 또 설 연휴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이들은 나이를 1살 더 먹었으면 아주 큰 의미를 둡니다. 어른들이야 나이 먹는 게 싫겠지만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설에 같이 식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 나이를 언급해 주면 좋아합니다. 이제 떡국 먹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1살 더 먹었음을 알려주시고요. 이제 1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축하한다고도 말해주시고, 그럼 저절로 나이 먹은 나이지만 어깨가 으쓱해질 겁니다. 이제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더불어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한두 가지 추가로 언급해 주시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살이 됐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건 알람 맞춰놓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자. 이제 밥 먹고 나면 본인이 먹은 그릇은 좀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이렇게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 스스로 해야 할 영역을 살짝 넓혀주시는 것이 좋고요. 예전에는 귀찮아서 싫다고 했다가도 1살 더 먹었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면 왠지 그래야 할 것 같고 또 인정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영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 연휴 동안 가정에서 아이와 뭘 함께하면 이제 교육적으로도 좋을까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집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테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기억하는 선에서 말씀해 주셔도 충분하고요. 엄마는 고향이 어디고 아빠는 고향이 어디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6.25 때 피난 오셨고 예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집안이 좀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래도 뭐 어떻게 잘 견뎌왔고 또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아파서 돌아가셨고 등등의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뭐 이렇다 할 자랑거리가 없는 것 같아도 괜찮고요. 가족의 살아온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역사가 되고요. 또 나의 집안 뿌리를 알고 있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설 맞아서 이렇게 가족의 역사를 짚어보는 것 의미가 있겠네요.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 설날을 기념해서 관련된 전통 명절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반 상식과 기초 지식에 도움이 되고요. 의외로 설날과 정월 대보름을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설날인데 왜 보름달이 안 뜨냐고 이제 묻기도 하고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고 이제 새해 첫 보름달 뜨는 날 음력 1월 15일이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날 또 하는 여러 가지 명절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도 미리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제 보름 뒤 달을 보면서 새해 다짐도 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15일을 축제일처럼 보냈고요. 심지어 이 기간에는 빚 독촉도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서로 먹을 것도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월이란 말도 먼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조상의 명절 문화에 대한 또 이제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로는 타인 존중에 대한 교육입니다. 설에는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간이기도 하죠. 엄마랑 아빠랑 이제 마트에 갔을 때 또 편의점에 갔을 때 이때 부모님이 타인에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께 인사드리는 모습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설 연휴 때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는 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들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도 타인 존중에 대한 기본 마음을 갖게 되죠. 보면서 배우게 되죠. 타인 존중은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호자의 평소 행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설과 같은 중요한 명절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대로 다 교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 연휴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필수죠.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놀이 뭐 있을까요? 설 연휴 어른은 뭐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있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그냥 스마트폰 게임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연 날리기 함께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가장 좋은 건 연을 직접 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요즘에 문방구에 가면 완성품도 팔고 또 완성품이 아닌 직접 조립하는 제품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대나무 쌀을 직접 휘어보고 또 고정해서 붙여보고 연줄을 연결해보고 하는 과정이 조작 능력과 뇌 기능 활성화에 아주 좋습니다. 그 과정을 또 어른과 함께함으로써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연은 만드는 과정부터 나중에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리는 과정까지 거치는 과정이 성취감에도 또 무척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아주 좋은 전통놀이입니다. 어른분들 중에 어릴 적 연을 직접 만들어 보고 날려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뭐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일단 가오리 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패연은 만드는 데까지는 뭐 어찌어찌 해도 날리는 데는 이 균형감과 어느 정도 테크닉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가오리연은 이렇게 꼬리 부분만 길게 잘 만들어주면 제법 중심 잡기도 쉽고요. 하늘을 또 잘 날아오릅니다. 만드는데 방패연보다 또 단순하고요. 보호자들도 연 만든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르쳐줄 때 좀 난감해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설, 추석, 명절 차례상 당연히 이제 올리는 거로 생각하고 풍성하게 올렸는데 다 격심밖에 요즘 많이 간소화되고 생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의례들 아이들에게 또 뭐 잘 가르쳐 주긴 해야 되겠죠. 그 아이들에게는 상징적인 어떤 의식행위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 설 연휴인데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는 것과 잠깐이지만 뭔가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건 큰 차이가 있고요. 설 연휴지만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바쁘시더라도 일을 마치고 좀 늦은 밤 아니면 하루 전날이나 하루가 지난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정식 제사상이 아니라도 너희 할아버지는 밤을 참 좋아하셨단다라고 말해주시면서 이렇게 밥상에 밤 올려놓고 향불 켜고 가족들이 같이 절을 하는 거죠. 또 종교가 있다면 간략하게나마 모여서 조상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무언가를 염원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해줍니다. 그 마음이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때 혼자 외로움에 덮여있지 않고 또 견뎌내는 밑바탕이 될 수 있고요. 꼭 제사라는 이름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가정 상황에 맞는 어떤 의식을 네. 간소하게라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 기억이 아이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마음이 자라는 교실 오늘도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요 한 곡 듣겠습니다. 한국소년소녀 합창단의 우리 동요 설날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매거진 생활법률 법무법인 동인의 강민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의 법률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상속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해요. 네, 가족들이 모이면 화기애애하기도 하지만 또 스트레스도 받고 다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가족 간 다툼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속은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승계되는 건데요. 예.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이 증여를 해서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특정 자녀가 부모님을 각별히 봉양을 했는데 전혀 무관심한 자녀한테도 또 동등하게 재산이 가거나 하게 되면 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되죠. 그러면 상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분쟁 사례들이 있는지 차례차례 살펴보죠. 네. 사망하신 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와 같이 상속인이 되는데요. 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 많아서 자녀가 1이면 배우자는 1.5 이렇게 됩니다. 예. 자녀 없이 돌아가셨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데요. 예. 네, 비율은 마찬가지로 1.5 대 1입니다. 이때 근데 이제 배우자가 1.5. 네, 배우자는 무조건 직계 1.5입니다. 존속이 1. 예. 네. 근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 많으신 분들을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병수발을 했거나 네. 하는 배우자는 생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어서 거의 50% 가까이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분이 막상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계시다가 말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자녀분들 모르는 가운데서 병중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좀 자녀와 남은 배우자 사이에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건강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분이 의료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있지 않은 이상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분쟁 사례가 좀 꽤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혼 가정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복 자녀, 그러니까 내지 이부 자녀의 경우에는 네. 직계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있고 원칙적으로 계모 계부로부터는
상속을 받지를 못하는데요. 근데 만일 그러니까 이복자녀나 이부자녀에 대해서도 직접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거나 최근에 생긴 친양제 제도를 통해서 입양을 했다면 또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자녀로 나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속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먼저 특정을 하고 이것을 각자의 상속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가지고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이 될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증여한 게 있다면 예. 이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그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고 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었다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것까지는 상속 재산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상속 재산에 포함을 네, 한다. 다 포함을 시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배우자 없이 자녀가 2명인데요. 첫째가 2억을 생전에 증여를 받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재산이 10억이다 하면 상속 재산은 생전에 증여한 2억까지 포함해서 12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2명이니까 각각 반씩 나누면 6억이 상속분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미 첫째는 2억을 생전에 받아갔기 때문에 6억 중에 4억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그 얘기고 10억 중에 남은 6억은 둘째가 전부 받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 수익이라는 것이 생전에 미리 상속 재산을 받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뭐 계산 편하게 한 번에 목돈을 줬다면 모르겠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그때 나눠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그런 경우가 예. 많죠. 첫째한테 그 돈이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몇천씩 이렇게 나눠서 지급됐다거나 예. 아니면은 또 한 자녀한테 학업에 큰 돈이 들어가서 다른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에 1억을 받았지만 사실 둘째가 유학 같은 걸로 지원받은 게 더 많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나는 여기서 대학만 나왔지만 얘는 대학원도 마치고 유학까지 가서 박사까지 다 했다. 그럼 그때마다 다 도와주시지 않았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데요. 법원에서는 보통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 독립 자금, 유학 자금 같이 큰 금액은 보통 특별 수익으로 판단을 하고 부모로서 일반적인 양육이나 부양 과정에서 지급된 돈이라고 보면은 요건 인정이 되지 않는데 네.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긴 그러겠네요. 합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예에서 첫째가 그나마 2억만 받아가고 그래도 상속재산이 10억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좀 다툼이 덜한데요. 예. 첫째가 생전에 만약에 한 10억을 증여받아서 돌아가시고 보니 2억만 남았다. 예. 이때는 정말 큰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은 다 합쳐서 12억이고 두 자녀는 원래는 각 6억씩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미 다 받아가서 못 받는다 해도 둘째는 원래 6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2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그러면 10억 받은 첫째가 둘째에게 이제 4억 돌려줘야 되나요? 법적으로?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법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상속 재산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상속분을 초과해서 생전에 특별 수익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반환하라고 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둘째가 상속받은 금액이 유류분이라는 어떤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한도에서는 첫째가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유류분은 상속분과는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한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말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의 재산을 전부 다 처분을 해서 기증을 한다거나 해서 상속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이라는 자기 권리를 가지고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이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또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둘째의 상속분이 6억이어서 그 유류분은 50%인 3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가 10억을 받아가서 2억밖에 상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자라는 1억에 대해서는 첫째한테 반환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이제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는 비교적 쉬운 거지만 실제 사례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상속인한테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는 예금이나 뭐 증권, 보험 같은 금융재산들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 외에 뭐 부동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귀금속 같은 정말 동산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뭐 그런 시가 산정부터 어려워서 막 감정도 해야 되고요.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받은 재산이 특별 수익으로 받은 것이냐에 대한 다툼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자녀들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보통 어르신이 사망을 할 때 손자, 뭐 증손자까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중에 한 명이 배우자나 자녀를 남기고 먼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자녀의 가족은 어르신의 재산에 대해서 죽은 자녀를 대습해서 그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사망 전에 부인과 딸을 남기고 먼저 사망을 했다 하면 둘째가 받을 상속분 6억 원은 부인과 딸에게 1.5대 1 비율로 대습해서 상속이 되는 겁니다. 대습 상속이 대신해서 상속받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습 상속은 남은 가족들의 뭐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좀 보호해주고 생존한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중한테 알려지고 좀 법원에서도 새롭게 정리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 발생했던 그 괌 항공기 추락 사고인데요. 당시 그러니까 항공기가 추락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행기에 당시 뭐 1,0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어떤 그룹의 일가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일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아들, 딸, 며느리, 손녀, 손자 일가족이 모두 사망을 한 거죠. 근데 다만 그때 비행기에 같이 타지 않았던 사위만 살아남게 되셨는데요. 결국 사위는 장인의 모든 재산을 아내를 대습해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그 장인의 형제들이 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이 다 그 사위한테 가니까요. 근데 이제 형제들은 대습 상속은 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항공기 사고는 동시 사망으로 전부 추정이 돼서 동시 사망으로 한 걸로 처리가 됐는데 사위가 왜 대습 상속을 받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 상속을 인정해주면서 사위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이후에도 대습 상속인의 권리를 좀 보호해주는 취지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배우자나 모든 자녀가 법에 따라 항상 정해진 비율로 상속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누구는 뭐 평생 연락 두절을 할 수도 있고요. 형제 중에 아니면 뭐 누구 한 명은 끝까지 봉양했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어느 정도 선은 좀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먼저 상속 결격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족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생전에 뭐 속이거나 압박을 해서 유언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유언장에 좀 장난을 쳤다거나 이런 좀 나쁜 행동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아예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 생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뭐 같이 살면서 봉양을 했다거나 병간호를 하는 것처럼 특별히 부양을 한 상속인이 있으면 기여분이라고 해서 기여한 만큼 상속분을 좀 더 인정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부양뿐만 아니라 뭐 재산 증식을 좀 도왔다거나 관리해줬거나 한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나요? 네, 자녀 중 한 명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했다고 하면은 100% 인정이 된 사례도 있고요. 뭐 주말이나 휴일에만 찾아와서 하지만 뭐 생활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 한 경우에는 50% 정도 인정된 사례도 있고, 뭐 부부가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부양한 경우에는 얹혀 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하면 기여분 인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기여분 인정이 굉장히 좀 엄격했었는데 요즘은 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 구월아 씨가 사망한 후에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권을 좀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맞아요. 그 친모는 20년 전에 집을 나가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었는데 구월아 씨가 사망하자 50% 상속분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친모의 상속분을 부정할 수가 없다 보니 당시 이른바 구월아법을 만들어서 상속 결격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정까지 되지는 못했는데 이 사건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서 법원은 친모의 상속권을 인정은 해줬고 다만 친부가 구하라를 양육한 것에 대해서 기여도를 뭐 한 20% 정도 인정해서 친부가 60%, 친모가 40%로 판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당하다는 여론이 많았죠. 예, 일단은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해두시면 좀 더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거진 생활법률 강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한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여기까지고 내일 오전 7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능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